여러분은 제2의 6.25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6.25 하면은 1953년에 끝났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공군이 북한 측에서 1953년 무렵이면 물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공군은 북한 측에 58년, 59년 그 무렵까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1976년 초까지 그때까지를 제2의 6.25 기간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도발이 실은 전쟁의 연속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1976년에 이르러 어느 정도 이제는 남침의 위협이 줄어들었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 바로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을 제2의 6.25 일촉즉발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76년 초까지의 계속된 그것을 두고 다시 바로 이때 또 전쟁이 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실제로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이때 북괴가 정말 눈동자만 굴렸더라면 전쟁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판문점 도끼 만행 이렇게 해서 만행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은 좀 순화된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 알려진 내용과는 또 미국 측 밖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왜 1976년의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것이 과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인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오래전 과거의 일인데 군사 전문가라든지 또 정치학자들은 이것이 올해부터 앞으로의 일이다. 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먼저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1976년 당시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그것도 남쪽 지역 그쪽에다가 자기들 초소를 멋대로 5개를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약도를 보게 되면 유엔군 초소가 북괴군 초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이제 사건이 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엔군 3초소가 있고 5초소가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이 5초소에서 3초소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의 포플러 나무 그것이 무성해져서 시야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초소 부근에는 북괴군 초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 측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유엔군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976년 8월 3일에 유엔군 경비대 작업반 이쪽은 주로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포플러 나무 절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그 후 8월 6일 유엔군 경비병하고 포플러나무를 손보는 이 작업반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 때문에 비가 와서 작업을 중단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국내에 알려진 내용과는 좀 다르죠. 국내에서는 북한 측 경비병이 제지를 해서 그래서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은 미국 측의 보고서 혹은 기사, 이런 내용입니다.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포플러나무 가지치기 팀을 다시 파견을 합니다. 이때 경비병력 10명, 그리고 노무자,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 5명, 이렇게 15명이 간 것이죠. 10시 45분경 북계군 장교 2명이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무 가지치기, 그것을 더 이상 치지 말라, 더 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 중에 박철이라고 하는 북계군 중위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로 보바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북한 경비트럭 2대가 다리를 건너왔고, 거기에서 트럭에서 20명가량 북계군이 흉기를 제각각 들고 하차했습니다. 이때 이 현장에 북계군 살인집단 총 이번 이 범죄를 저지른 숫자는 약 35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들이 사용한 흉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끼, 곡괭이, 픽엑스라고 하는, 도끼를 X라고 하죠. 이 곡괭이, 쇠 갈고리, 쇠 지렛대, 칼, 이런 것들을 썼다,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철이 손목시계를 풀어서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감싸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새끼들 죽여.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그 공격을 받은 미군 장교는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공격을 했다, 그런 것이죠. 바로 미군의 등 뒤에서 비무장하고 있는 보니파스 대위, 당시 33살, 그를 공격해서 쓰러뜨린 다음,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도끼날의 반대편, 그러니까 도끼의 두꺼운 부분, 그것으로 보니파스 대위의 머리를 가격했다. 북계군들은 칼, 도끼, 곡괭이, 이런 것으로 보니파스 대위를 그 자리에서 끝장내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한 명, 당시 역시 비무장이었던 24살 바레트 소위는 그때 근처에 있는 도랑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북계군들에게 발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레트 소위가 도랑으로 가버린 것을 모르고, 그쪽으로 뛰어든 줄 모르고 있었던 유엔군은 일단 거기에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유엔군 쪽에서 북계군 8호 초소 근처를 평소 하듯이 감시를 하고 있을 때 이상 행동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비상탈출도로, 거기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한 명이 도끼를 들고 도랑으로 들어가서 몇 분 있다가 나오고, 나와서는 다른 경비병에게 그 도끼를 건네주고, 그러면 도끼를 받은 경비병이 또 도랑에 들어가서 또 있다가 나오고, 이런 것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것을 관찰한, 그리고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90분 동안 계속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바레트 소위는 계속 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바레트 소위를 데려왔을 때는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는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범죄 사건, 이것으로 미국 측 그리고 한국 측 이쪽의 그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미군 대위, 그리고 경비소대장 바레트 미군 소위, 이들은 도끼, 곡괭이, 기타 여러 가지 흉기로 처참하게 타살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미군 사병이 4명, 그리고 우리 한국군은 김문환 대위, 배재복 상병, 전병호 상병, 정병수 상병. 그리고 손실은 유엔군 측 트럭이 3대가 파손이 됐고 유엔사의 제3초소가 완전히 다 파괴됐다. 그것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냥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것은 판문점에서 그 미루나무를 베려고, 포플러나무를 베려고 하다가 생긴 그런 일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일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특별행동반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열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것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것은 다 국가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 소개하죠. 키신저 국무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복 조치를 원한다. 북한은 미국인 2명을 때려 죽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미국인은 2억 명이고 북한은 1600만 명이다. 당시 그 분노가 어디까지 치솟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발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동일한 미국의 국가 기록에 좀 신기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북계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훈을 주고 싶다, 이렇게 고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군사 옵션에 반대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힘으로, 무력으로 북한을 좀 손봐주겠다, 거기에 반대한 것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다. 키신저 국무장관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지난주에 나는 북한군들을 치고 싶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클레멘츠가 그가 이 작업을 할 때 정말 무뚝뚝하게 굴었다,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76년 8월 27일 미국 국무부에서 스나이더 국장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을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불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우는 입장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것에 현재 당황스럽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고 무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돼서
무시무시한 살상이 있은 후에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은 폴 버냔 작전. 이것은 이름은 작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런 겁니다. 아주 요란하게 포플러 나무를 베는 작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폴 버냔이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 전설에 나오는 거인 나무꾼입니다. 파란 아기 황소와 함께 다니고 디즈니의 동영상에도 나오고 그런 그 영상물에 많이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폴 버냔 작전. 그러면 그 작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요란하다고 했죠. 우선 미국은 데프콘 3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재래식 포와 미사일을 운반해서 콘크리트 벙커를 설치했다. DMZ 바로 남쪽에 청음초를 가동했고 수색 정찰을 시작했다. F4 전폭기 1개대대 25대 정도가 한국으로 이동했고 F111 전폭기 1개대대 15대 정도가 한국으로 이동했다.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도 한국 쪽으로 이동했다.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그런 막대한 물량,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경비 인력을 대폭 늘린 그런 상태에서 40분 만에 포플러 나무를 절단하고 작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포플러 나무 절단, 이 작전에 한국 측에는 현재 대불총의 회장인 박희도 사성장군이 지휘를 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박희도 장군은 사석에서 원래 이것이 한국군은 비무장 조건이었는데 특전사 64명에게 M16 소총, 수류탄 이런 것들로 무장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위키피디아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자료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도 소개를 하죠.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문재인의 유일한 참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유일한 참전 기록, 그것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러한 참전을 했는가 하면은 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상병 때 이 작전에 참가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제목이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이렇게 되면 살인 사건에 합류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나무 베는 것을 망보았지 않는가. 그렇죠. 사실관계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참전 기록이다. 그것 또한 특이했습니다. 박희도 장군도 그다지 이 공을 가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기록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는데, 문재인 씨가 자기 홍보로 이것을 써먹는다 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문재인 씨는 그때 박희도 장군을 못 만났겠죠. 여단장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그때 병이었습니다. 박희도 장군은 별이었죠. 스타였던 것이죠. 서로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정작 그것을 지휘한, 명령한 장군의 이름은 치워버리고 문재인 씨가 그것이 나의 참전 기록이다. 해외에서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참가했었다 하는 내용을 뉴스마다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2019년에 다시 이 북계의 도끼 살인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현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관련된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40년도 더 지난 지금 그들을 계승한 그들의 후손인 김정은이가 똑같이 김일성처럼 똑같이 전쟁을 갈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라든지 역사학자들이 도끼살인 사건의 교훈, 이것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을 계속 북계 응징작전에 참여시키면서 힘을 과시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맥스웰 씨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북한에게는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복합 대응이 효과적이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강력한 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뻔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북한을 어르고 달래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그런 설득을 하죠. 북한을 달래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손 봤어야 한다.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을 때 영종도를 포격했을 때 박왕자 씨를 사살했을 때 매번 제대로 손 봤어야 한다. 이 모든 도발에 무시무시한 무력 시위, 소위 코피작전 같은 따끔한 매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로 더 무모하고 더 과감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잘못하는 아이에게 따끔하게 매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권장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요즘 인권이 어떻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DMZ의 유엔군 사령부에는 캠프 키티호크라는 명칭을 캠프 보니파스, 살해당한 그 미군 보니파스의 이름을 따서 재명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연합군은 그리고 미군은 이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생각해보면 북계가 미군 2명을 도끼 등 흉기로 때려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 이 한반도에 사는 인간들이 사람을 흉기로 때려 죽이는가? 공개적으로 미국에서도 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낮에 오전 10시 30분에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는가? 그러는데 한반도에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남북한을 막론하고 우리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때려잡는 것은, 때려 죽이는 것은 개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인 미국인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동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 미국은 아마 이것까지는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사과도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사과는 앞으로 미군 측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바란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사과라고 할 것도 없죠. 이것은 분명히 사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는 사과 안 한다. 미국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도 맞아 죽게 생기면 제대로 사과할 줄 압니다. 무릎도 꿇을 겁니다. 한국인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씨도 바로 이런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화법을 쓰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번번이 이것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문재인 씨의 화법을 매번 한 번은 믿어보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이처럼 말하는 것, 문재인 씨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때가 바로 미국의 그 선거가 진행되던 그런 때였죠.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것이 원인이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이때 최소한 개성이나 그리고 개성하고 연백평야까지 점령하는 그 코피 작전을 성공시켰더라면 그러면 포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카터 씨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성이나 연백평야라고 하는 그 라인, 거기까지 응징으로서 점령하자 하는 작전이 이미 다 수립되어 있었는데 선거 시즌이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이러면서 눈치를 보니까 결국 표도 다 떨어져 나간 것이죠. 국민은 강한 국가를 원합니다. 어떻든 이 북계의 도끼살인 사건 그리고 그 뒤처리로서 폴 버냔 작전 이것이 있고 나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1968년에 푸에블로호를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EC-121 정찰기가 격추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1976년에 미군 2명이 대낮에 도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북계는 무엇을 했는가? 북계는 전혀 목숨으로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가서 포플러 나무 하나 자르고 겁 좀 주고 그래서 되는 일인가? 미국은 계속 당해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자체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2019년 6월 현재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해서 국방 예산이 1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이것은 민주당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할 문제는 아닌데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통제되지 않은 독초, 거기에 대해서 치르는 값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은 결국은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 힘으로 누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좀 여러 가지 합동작전을 피면서 현명하게 눌러 억제를 해야 한다. 그 일을 하는데 최전방에 서서 북한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김정은이가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무슨 마치 큰아버지와 조카 같은 관계처럼 이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관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은이와 남한의 문재인이가 서로 시진핑 앞에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로 중국과 미국의 세계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순간에 문재인 씨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이것은 국가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파워 대 파워로 봤을 때는 앞으로 문재인이 절대 친북한다든지 친중하는 것을 보이면 문재인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 길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구도를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선거 승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라도 북계를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